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소사계, 정암사의 삼소사계 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조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소사계 제목은 워낙에 호계삼소라는 고사에서 나왔는데요. 예술과 학문에 몰입하다 보면 머나먼 길을 잊고 경계 없이 화합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강연과 공연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 대륙 중에 하나죠. 라틴 아메리카로 떠나볼 텐데요. 오늘 강연은 타자의 거울, 남아메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을 귀하게 모셨는데 경희대 스페인어과의 박정원 교수님께서 이 타자의 거울, 남아메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연해 주실 거예요. 박정원 교수님께서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 연구에 일가를 이루셨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에 따뜻한 시선을 갖고 중남미의 생태 운동,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그리고 그 자본주의 일변도의 성장 위주의 저항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펼쳐오셨습니다. 혹시 SBS의 교양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멕시코와 IT를 다룬 강연을 또 박정훈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박정원 경희대 스페인어과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저 정암사에서 저를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여러분들이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부처님이 사바의 세계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아 성찰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 세상의 다른 만물들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 그런 것도 또 고민해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남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한자로 타자라고 하잖아요. 타자, 이게 야구와의 타자도 있지만, 그래서 타자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와 다르다고 여겨지는 혹은 생각되는 존재들이라고 넓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생태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것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 동물, 또 동물뿐만 아니라 무생물, 산, 바위, 물, 공기 이런 것들도 함께 다른 존재로서의 타자 이런 걸 생각해보는 아마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타자라고 했을 때 지리적으로 보면 아까 조은하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대로 우리한테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지리적으로 먼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라틴 아메리카 남미 대륙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서적으로도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멀게 지켜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희한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도 가보고 아르헨티나 친구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아르헨티나의 땅을 파서 막 지구끝까지 들어가서 땅을 파서 반대편에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교과서에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도 정말 먼 나라, 그리고 한국이 정말 가장 먼 나라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또 다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멀게 느껴지지만 그쪽도 멀게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먼 타자로서 우리는 중남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중남미 생각해 보면 중남미라고 떠올릴 때 어떤 것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요즘 뭐 신문이나 TV나 대중문화나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뭐 폭력이나 치안 불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빈곤 문제나 아니면 뭐 마약 문제가 이렇게 횡행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심심치 않게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남미로 여행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남미에 대한 이미지가, 남미라는 타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부분 뭐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남미의 여러 나라를 이제 다녀보게 되잖아요. 그 다녀봤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자연이 경이롭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여기 와 보면 또 아주 아름답고 물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와 함께 아주 아름다운데, 또 전혀 다른 모습의 경이로운 자연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경이롭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라는데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이제 해발 3,000m, 3,600m의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백두산보다 더 높은 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어떻게 소금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옛날에 여기 원래 그 땅이 그 지역이 이제 바다였었대요. 바다에 잠겨 있었는데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어느 순간 이제 융기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확 융기가 일어났는데, 그쪽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조해가지고 물이 싹 말라버린 다음에 거기에 그 바닷물에 남겨져 있던 염분이 이렇게 소금이 되어가지고 한 10m에서 깊이로는 100m까지 이렇게 쌓여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를 가보면 이제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많이 비가 내리진 않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그렇게 비가 내리면은 하얀 소금 위에 이렇게 물빛이 비춰져 가지고 이제 하늘을 반사하게 돼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별빛으로 이렇게 소금 사막이 빛나게 되고, 낮에는 완전히 하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으면은 그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구름 위에 떠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아주 굉장히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경이롭고 되게 또 숭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우유니 소금 사막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비춰주고,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 서 있으면 저도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보게 되고, 그 자연의 놀라움에 또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아주 이 우유니 산맥이 보이시죠? 네,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경이로운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게 아주 자연이 아름답고, 물론 이제 이 우유니 사막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큰 이구아수 폭포라고 브라질, 파라과이, 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3개국에 걸쳐 있는, 국경에 걸쳐 있는 이제 폭포도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또 카리브라는 바다색보다도 더 투명한 그런 바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 우리가 들어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행복하지만은 않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통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왜 그런 역사가 뭐 생겼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1492년,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부터 그것이 또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우리도 뭐 세계사 시간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1492년은 굉장히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해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이 있게 한, 그렇죠?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이게 그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라고 알고 있어서 매우 축하해야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 즉 중남미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과 또 불행과 또 번뇌와 이런 것들의 이제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 문명과 서양의 어떤 근대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원래 있던 원주민 문명이라든지 그들만이 갖고 있는 언어라든지 전통들을 이제 말살하고 파괴하는 시도들이 거의 300년간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원주민에 대한 문화의 말살뿐만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고 또 원주민이 거기에 있는 일부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강제 노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견디다 못해 전염병을 견디다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말살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한편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수입해 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들 대신에 원주민 대신에 노동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한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 나라들이 1800년대 정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어 300년 동안의 이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고 그렇지만 어떤 그 식민지 시대부터 갖고 왔던 어떤 유산들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경제적인 착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가 않고 뭐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새로운 빈곤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이제 폭력이 동원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비공식 경제인 마약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여전히 지금까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를 전공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이나 아니면 놀라운 현실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숨길 수 없는 고난의 역사들이라든가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빈곤 문제들 혹은 최근에 이제 좀 심화돼 가고 있는 폭력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가슴을 좀 안 좋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들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이나 번뇌나 고민이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것들을 나타내는가 이런 것들도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생동감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음악 공연을 보겠지만 몇 명의 이제 예술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사람인데 예술가인데 에콰도르 이제 적도라고 해서 적도에 걸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이제 에콰도르라고 하는 남미에서는 굉장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남한에 비해서는 4배가 입이 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오스왈도 과야사민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그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조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약간 어느 유명한 작가를 닮았냐면 약간 뭔가를 여러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사람 얼굴을 그리고 있잖아요. 약간 입체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은 이 과야사민을 남미의 피카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미의 피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1910년대에 태어나서 1998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폭력의 역사들이나 차별의 역사들, 원주민 문화 말살의 역사들을 이렇게 통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겪을 수 있었던 고통을 그 화폭에 담아내고자 평생을 이렇게 작업을 했던 화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과야사민이 얘기했던 게 내가 그리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은 고통에 대해서 그리는데 내가 그리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은 인간을 탐구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 이것들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로 물론 우리 고통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뭐랄까 광범위하게 알려진 게 이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얼굴을 통해서 뭐 분노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고뇌나 이런 것들,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여러 가지를 표현해내는 작가로 유명하고, 그래서 계속 말년에는 고통의 길이라는 연작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 작품들이 이건데 이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야사민이 유명한 게 이제 유명한 점이 얼굴을 그리는 거와 외에 또 어떤 것에 이게 초점을 두나요? 예, 손의 초점을 나타내는 작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손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다라는 이제 평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을 주로 얼굴과 특히 눈 그리고 손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 손이 어떨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뭐 그냥 표정을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손 표현에도 뭐 고통이나 번뇌나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의 여러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수치심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손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작가는 그렇게 남미의 역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식민의 문제나 아니면 정복의 문제, 원주민 문화 말살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그려내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대로 얼굴이나 손을 그리고 있지만 이 얼굴이나 손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면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작가로 이제 유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많이 알려진 작가인 프리다 칼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제 프리다 칼로는 대표적인 여성 화가 중에 한 명이고 또 20세기의 대표적인 여성 아이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멕시코에서 태어났는데 멕시코에서도 이제 멕시코 혁명이 1910년대에 일어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 6.25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멕시코 혁명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전에 휘말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혁명 직후에 태어나서 이제 격동의 20세기를 살아간 대표적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프리다 칼로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특히 개인적인 고통 그리고 신체의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로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이제 13살 때 이제 전차를 타고 가다가 전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척추가 거의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병상에 한참을 누워 있으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병상에 누워서. 그러면서 이제 화가의 길을 들어섰는데, 특히 이 프리다 칼로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좋아하냐면 자신의 힘듦, 자신의 고통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말 파고들어서 이걸 고찰하고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한 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보면은 내가 괴롭고 슬프고 힘들기도 한데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은 또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슬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잖아요. 근데 프리다 칼로는 이제 자화상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화상들을 많이 그리면서 정말 나의 고통이나 힘듦이나 나의 번뇌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그런 신체적인 고통으로 아픔으로 아니면 병마로 싸워야 했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림으로 꽃을 피우고 자신이 굉장히 사랑하는 다른 또 멕시코의 국민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디에고 리베라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디에고 리베라가 다른 여성들과 이제
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또 그 고통을 이제 자화상들을 그리면서 또 치유를 하고 또 다른 자기의 자신의 상처를 들여보면서 또 다른 상처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같이 함께 그려내면서 그림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이렇게 극복하려는 아주 그 노력을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림을 프리다 칼로의 여러 그림들을 살펴보는 것도 살펴보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또 처음에 어렸을 때 젊은 시절의 프리다 칼로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프리다 칼로가 어떤 식으로 저 그림을 다르게 그려내는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통은 끝나지 않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리는지 혹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가들 중에서 소개할 분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화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콜롬비아의 화가예요. 근데 이분은 아까 다른 두 분과 다르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이나 이제 사회를 인물이나 유머러스하게 다루고 유머러스하게 다루면서도 풍자의 정신을 잃지 않는 화가로 유명해요. 그리고 보테로가 가장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물을 다 어떻게 그리나요? 예, 이렇게 통통하게 다 그리죠, 그렇죠? 통통하게 그리는 작가로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이제 사람을 이렇게 통통하게 그리는 걸로 해서 과잉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신의 이렇게 통통한 사람을 그리면서 자신의 미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여기 볼 수 있듯이 12살 모나리자 그림 같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아한 모나리자가 아니라 12살의 모나리자, 약간 통통하고 귀엽고 이렇게 그려냈거든요. 이 그림을 12살의 모나리자,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와는 다른 통통한 모나리자를 그려냄으로써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 날씬하면 좋은 거고 통통하면 안 좋은 거야 이런 시각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온 어떤 서구적인 시각을 약간 풍자하고 비판적으로 그려냈다고 자기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신체가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신체든 늙은 신체든 아니면 아주 마른 신체든 아주 뚱뚱한 신체든지 간에 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그려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또 옆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 통통하게 그려냈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회 풍자적인 모습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볼 때는 이게 제목이 대통령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또 중남미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정부의 부패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골고루 사회적 부가 나눠지지 않고 일부 권력층이 이것들을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통통하고 뚱뚱한 걸 이렇게 비판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만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떤 권력층의 모습을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으로 풍자하는 모습을 이 작품에서는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테로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눈물로 아니면 그냥 분노로만 그리지 않고 이거를 한 바퀴 하나 더 넘어서서 약간 유머러스하게 그렇지만 그런 풍자 정신을 잃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렇다면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고통을 그려내는 화가들을 봤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통을 어떻게 회복하고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나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어떤 방식으로 재창조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브라질 삼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노래 삼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리듬이고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삼바 리듬이구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맨 처음 나온 곳이 브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 한다고 이제 해외 화제 지구촌 화재 뭐 현장 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잠깐씩 TV나 이런 TV에서 보여주고는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번 돈들을 저축하거나 이러지 않고 탕진하고 낭비하고 저렇게 그냥 이렇게 과소비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브라질의 삼바 춤과 음악입니다. 사실은 잠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원주민들을 강제 노역이나 아니면은 여러 그 노동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강제 노역을 시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죽어가고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은 자기네가 대신 일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신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흑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흑인들은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나라의 고향을 등지고 전혀 새로운 신대륙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강제 노역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자신들이 아프리카에서 믿어왔던 어떤 종교나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태어난 춤과 음악이 바로 삼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몸과 타악기를 통해서 리듬을 만들고 그런 거를 이제 춤으로 형상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한편 이들이 1년 중에 며칠만 강제 노동이나 이런 힘든 노역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날이 바로 이제 브라질의 삼바데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삼바데이가 단순히 이들한테는 굉장히 뭐 축제, 크게 놀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그 공동체의 어떤 정의나 아니면은 공유할 것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브라질에는 이런 삼바 축제가 계속되면서 단순히 흑인들이나 아니면 흑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아예 지금은 브라질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들의 삶도 이제 단순히 이 사람 자신들을 이제 자신들이 역사적인 타자라고 해서 스스로를 이제 희생자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리고베르타 멘추라는 사람입니다. 이 과테말라 이게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과테말라는 남미에 있는 건 아니고 미국 밑에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가 이제 과테말라입니다. 이제 과테말라는 전통적으로 마야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야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이들은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언어 마야키체라고 하는데 이 언어들을 여전히 지키고 또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와중에 이제 과테말라 정부는 이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국가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스페인어도 원주민어도 못 쓰게 하고 자신들이 입는 옷도 못 입게 하고 전통 복장도 못 입게 하고 막 이런 탄압을 하게 되고 원주민들을 군대를 보내서 몰살시키는 정책을 쓴 게 이제 80년도였는데 이제 리고베르타 멘추는 이 과정에서 이제 가족을 잃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도 역시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외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제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알고 1992년에
이 리고베르타 멘추한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해요. 그래서 이 리고베르타 멘추는 과테말라의 스페인어도 잘 할지 모르는 원주민 여성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그런 평화와 인권을 원주민의 평화와 인권을 외치면서 어느덧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인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아까 1992년에 좀 방금 전에 199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는 또 한 연도를 말씀드린 게 있어요. 1492년이 있었죠. 그렇죠? 1492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예요. 그렇죠? 근데 1992에서 1491을 빼면 딱 50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500년이 되는 해에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고 생각하지만 원주민들한테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이 어떻게 보면 식민화나 정복의 시작이었고 자신들의 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노벨 평화상을 1992년에 리고베르타 멘추가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타자의 권리나 인권이나 아니면 문화도 다시 한번 지켜내고 보호해주고 아니면 또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알리기 위해서 한 굉장히 또 우연적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 이런 부엠비비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좋은 삶, 조화로운 삶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원주민 사상에서 나온 건데 특히 이제 이 에콰도르나 볼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근대화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앞서간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제 이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데 이 나라들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운동들이 나타나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요. 우리가 서구적인 삶이나 성장이나 발전을 그냥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이 갖고 있는 좋은 점 그거를 다시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환경 파괴나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는 선구적으로 어떻게 성장 위주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고 급기야는 이 두 나라의 정부에서 자연의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기나 물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 자연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지정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보호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연과 어떻게 함께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짜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문명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 특히 원주민 사상에서 나온 어떤 새로운 가치나 아니면은 철학적인 어떤 근거를 우리한테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조화로운 삶, 인간과 자연과 아니면 또 다른 인간들이 공존하는 삶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되게 낯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나 아니면 불가의 원리 속에서 이런 것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중남미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의 먼 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타자로만 생각해 왔지만 서로 공유할 것이 많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울 점들이 많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면 중남미라고 하는 타자가 단순히 타자가 아니라 우리를 되비쳐 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거울과도 같은 아마 그 우유니 소금 사막과 같은 커다란 거울이 되지 않나. 그리고 서로 아마 조화로운 삶이나 아니면 새로운 공동체나 새로운 삶의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비춰보면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비록 먼 나라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제가 섰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타자의 거울, 남미 아메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진짜 남미의 여러 나라를 관통했습니다. 뭐 볼리비아의 우유니, 과테말라의 과야사민,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 콜롬비아의 보테로, 그리고 과테말라의 멘추 등등 여러 인물들과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강연을 들으신 소감 혹은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한번 던져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타자로 시작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타자가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우리다라는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중남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남미가 해안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명은 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 시티 이것도 스페인의 침략 이전에는 아주 멋진 고산지대의 문명이었잖아요. 정암사도 저 밑에 있는 해안가랑 달리 한백산에 아주 높은 고원에 자리 잡았는데 보통 평지의 문화, 해안의 문화와 이 산지의 문화, 고산의 문명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중남미에서는 왜 이렇게 높은 곳에 문명이 생겼는지 그걸 보면 오늘 한백산의 의미도 새롭게 새길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안 문화랑 산지 문화 이것까지 광범위한 문명의 역사를 탐구하는 공부를 하지는 많이 깊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말씀드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 전체 뭐 남미나 중미 여기를 포함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그 중남미 혹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문명들이 주로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도 이제 고지의 분지에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 남미에는 이제 안데스 지역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처럼 쭉 이렇게 남미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산맥이거든요. 이제 거기에도 이제 그 위대한 그 잉카 문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TV에서 많이 보셨을 마추픽추라는 데도 굉장히 고원지대에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명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고지에서 발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산을 통해서 산이 어떻게 보면 여러 다른 어떤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바다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명이 성장하고 배움이 커지고 지식들이 늘어나는 그런 지점에서 아무래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안지대보다는 훨씬 산지가의 문명이 발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몰입해서 들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영상으로 뵙다가 직접 뵈니까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예,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자연이나 예술이나 뭐 그런 원주민의 인권 차원에서 저희가 배울 점도 많은 남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남미하면 왜 체게바라, 그다음에 아까 멕시카 혁명, 뭐 이런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속에서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서 사회가 굉장히 발전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꾸로 군부 독재에 의해서 불안정한 시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나 이 정선군 주민들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남미의 그런 정치적 역동성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주 계속
깊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남미 하면은 뭐 경이로운 자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혁명의 고향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중남미 대륙이 20세기에 걸쳐서 이데올로기의 실험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좌파든 우파든 여러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장소가 중남미였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멕시코 혁명도 20세기 최초의 혁명이었고, 또 쿠바에서도 그 조그만 섬나라에서 체게바라나 이런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또 좌절이 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사회나 국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났다가 반대로 반혁명이 일어났다가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뭐 보기엔 재밌기도 하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겪고 또 다른 한편 힘들고 좀 불안하기도 했을까. 하지만 제가 느끼는 오늘의 주제가 이제 라틴 타자들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중남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저희가 거기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힘들고 뭐 치안도 안 좋고 해서 뭐 우리보다 나쁜 삶을 살아가겠지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떤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오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혹은 어떻게 현실을 견뎌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그런 또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전해줄 거가 어떤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건너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들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타인들의 삶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들이 또 지구 어디서나 갖춰야 될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네. 저 조화로운 삶이라는 저 제목, 저 글자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중남미에 있는 그 인종적 다양성, 그러니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그 다음에 뭐 스스로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그 사람들 이제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일종의 멜팅 팟이라고 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상당히 그런 다양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을 볼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거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많이 못했지만, 어떤 인종적인 다양성을 중남미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는 대륙도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같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신대륙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자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미국은 뭐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멜팅팟, 이렇게 다 함께 섞여 사는 나라라고 해도 서로 결혼을 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정복 시대,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이제 많은 결혼들이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일어난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대륙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종적인 혼합이 가장 이렇게 밀도 있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일어났던 대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백인, 흑인, 그다음에 원주민, 또 다 섞인
메스티스 혼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혈도 여러 인종이 섞인 거에 따라 다 명칭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구별하라고 하고 또 동양인들도 요즘에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인종 차별이나 계급 간의 위계나 그러니까 인종 간의 위계가 굉장히 심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고통과 그런 어떤 그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지금은 서로 인종이 다르든지 달라도 우리는 다 뭐 볼리비아 사람이다, 아르헨티나 사람이다, 멕시코 사람이다,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다라는 커다란 어떤 공감대 이런 거는 형성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 재미있는 점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혈의 종류도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뭐 흑인, 백인, 흑인 원주민, 백인 뭐 이렇게 섞인 나라들이 예전에는 다 개별적인 명칭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명칭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또 구분하고 나눠지는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구분 없이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하나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 인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는 코스믹 레이스라고 우주적 인종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점 세계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출산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중남미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아주 좋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 삶이 아니라 저 머나먼 대륙의 타자에 대한 관심, 따뜻한 시선을 일깨워 주신 우리 경희대 박정원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연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동심을 떠올리는 음악 작품들을 연주해 드릴 텐데 현악 사중주를 이 정암사의 자연, 이 바람과 공명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순진무관, 그 순수한 마음의 모차르트, 하이든 곡을 연주해 드릴 테고요. 그리고 또 박정원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신 남미의 작곡가, 남미의 음악 여행도 떠나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그러면 현악사중주로 준비하겠습니다.